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고난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기치 않은 그러한 그 고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닥쳐오는 그런 고난들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위기 상황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걸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야 하는, 우리가 자청해야 하는 고난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경지에 이르려면, 어떤 경지에, 어떤 수준에 오르려면 적어도 그것을 위해서 10,000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10,00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면요, 그건 뭐 그만큼의 우리에게 고난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 이상, 어떤 경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 근데 그 시간은 뭐예요?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그런 시간들이라면 누구든지 10,000시간을 채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10,000시간 채우기 쉽지 않거든요. 10,000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그 일에만 매달린다면 10년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10년입니다. 이건 준비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뭐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에 시간을 보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년쯤 해야 뭐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우연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에 숙련되고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고 우리가 전문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최소한도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도 그런 10,000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예. 인간의 의식과 또 인간의 어떤 행동 패턴, 그리고 어떤 우리 체득한다고 하죠. 몸에 배는 어떤 습관들, 행동들, 이런 것이 타고나지 않은 것이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자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10,000시간에 가깝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2009년도에 뉴욕의 허드슨 강의 비행기 불시착 사건 아시죠? 겨울에 승객이 140 몇 명인가가 탄 비행기가 얼어있는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했는데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예, 전부 구조가 됐어요. 예, 비행기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상 항공사고에서 이렇게 희생자가 없는, 예, 피해가 크지 않은 그런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원인은 그거였어요. 이제 겨울 철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엔진이 고장이 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륙한 지 4분 만에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4분 만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죠? 이륙할 때 하고 착륙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륙하자마자, 바퀴가 뜨자마자 4분 만에 그런 사고가 나서 그냥 곤두박질 친 건데, 비행기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전원이 다 구조가 됐어요. 무사했어요. 블랙박스를 뭐 이렇게 분석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의 연구를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가 줄었느냐. 근데 결국은 그 미국 그 항공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뭡니까? 교통항공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죠? 그거예요. 그 기장. 이거는 기장의 그 모든 것은 그 기장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뛰어난 조종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강바닥으로 이제 강으로 처박히지 않고 마치 그 수면을 스치듯이 불시착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대응이 기장의 주도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전원이 구조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장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기장이 19,000시간을 비행한 대단한 조종사였다는 거예요. 예, 19,000시간. 19,000시간.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상. 예. 대단한 기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만 시간 이상의 법칙이 여기서 적용이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200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건 뉴욕에서 이제 2008년도에 일어난 사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그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뭐 엄청난, 사실은 지금까지도 미국이 그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 경제도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이제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달러를 이제 국제 통화로 이제 딱 무기를 삼아 가지고요. 이 금융 시스템, 그 또 금융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에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 금융 프로그램에 의한 그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에 의해서 미국 경제는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2008년도에 왜 금융위기가 나타나느냐, 왜 일어났느냐, 그 연구를 했어요. 그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그 금융위기가 미국의 2008년도 미국 월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또 세계 각국에 또 유럽에도 그런 일이 지금 그리스도 지금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보다 더 심각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마카오예요. 마카오. 그럼 마카오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예? 지금 이 마카오가 터지면요 아시아 경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근데 지금 하도 그리스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관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카오 금융위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예. 그 마카오는 이 검은 돈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그 불끄기에 아주 지금 진땀을 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터지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금융위기들이 오느냐? 예.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전까지 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경제학자들이었어요.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융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을 걸쳐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도 이 경제라는 세계 경제라는 그 큰 틀 안에서 한 부분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익에 돈에 그 눈이 먼 이 월가 이 금융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당장의 그 이익이 크지를 않거든요. 원래 여러분 금융이라는 거는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단기간에 이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건전한 거예요. 근데 뭐 단기간에 고수익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그 투자자의 위험 부담뿐만 아니라
그 경제에 끼치는 위험 부담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수익, 고위험 부담의 그런 금융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 대부분이 그게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 놀랍게도 경제학자들이 아닌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수학자들. 그러니까 고수익을 위해서 각국의 금융가가 이 주식 또 그리고 은행 뭐 이런 그 금융 이 산업 구조에서 경제학자들 이야기 들으면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미분 적분을 응용한 여러분 파생 상품들이 사실 다 미분 적분을 응용한 거예요. 그걸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 수익을 튀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리고 또 유럽과 여러 나라에 또 이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이 수익에 눈이 먼 금융가에서 경제학자들을 등용하기보다는 수학자들을 등용했던 거예요. 이 수학자들은 뭐야? 숫자 하나만 갖고, 그렇죠? 경제학자는 경제 전반을 걸쳐서 이 금융 프로그램이, 이 시스템이, 이 상품이, 이 파생 상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가면서 이걸 잡는데 수학자들은 숫자 그 자체만 보잖아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대거 수학자들을 이 금융가에서 고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과제는 뭐냐? 미분적분을 이용해서 고수익의 파생상품, 고수익, 고위험 부담의 금융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엄청난 10년, 20년 동안에 걸쳐서 엄청난 이 금융 수익을 이뤄냈잖아요. 거품을 이뤄낸 거죠. 숫자의 거품을 이뤄낸 거야. 그럼 미분적분이라는 걸 금융상품에 이용하면요, 이게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미분적분. 그거 참 그거 웃깁니다. 그거. 아주 위험한 숫자 노름이에요. 그게 잘못 사용되게 되면 정말. 그 또 뭐 지난 시간 언젠가 제가 말했던 그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는 어떤 또 그런 식의 어떤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복리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 수학자들의 이 숫자 노름에 의해 가지고 모든 걸 그래가지고 결국 터진 게 뭐냐면 세계 금융 위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뭐냐? 경제에 대한 경제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숫자를 만질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이 그 분야에서 그 10,000시간 이상 그 경제 분야에서 그들이 해왔던 그 일들을 뺏어서 그냥 숫자 그 자체만 갖고 계산하는 수학자들에게 이걸 넘겨버린 거예요. 그 순간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거기다가도 10,000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거잖아요. 선무당. 그러면 진짜 무당은 선무당은 10,000시간을 못 채운 무당이고 말하자면 진짜 무당은 10,000시간 이상 구술을 한 사람이 진짜 무당인 셈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0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역사적인 어떤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숙련도 숙달도 또 어떤 뭐 전문가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요구되는 그런 하나의 시간으로서만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세계 경제에도 그렇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10,000시간의 법칙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10,000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10,000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그 실력이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벼락치기는 우리 해봤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저는. 벼락치기. 제가 벼락치기의 왕이었거든요. 펑펑 놀다가 시험 딱 일주일 딱 되면은 제가 이제
친구들 노트를 싹 수거합니다.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럼 제가 이제 떡볶이 사주고 막 사주면 애들이 막 그걸 복사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복사를 안 받습니다. 야,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밑줄 거 이런다고요. 그럼 걔들이 또 밑줄을 쫙쫙 그어줘요. 제가 그래도 꽤 친구들하고 사이한테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외웁니다.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족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뭐 대학생들만 뭐 요즘 뭐 대학생들 뭐 족보에 대한 뭐 그 별로 이제 신경 안 쓰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족보를 저는 갖고 있었어요. 족보를. 그래가지고 그 우리 학교 한 10년 동안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선배들 사이에 이게 물려받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우연히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영어 과목에 대한, 아니, 국어 과목에 대한 걸 입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보니 어떤 애는 수학에 대해서 갖고 있고 어떤 애는 또, 뭐, 영어에 대해서, 제2외국어에 대해서 갖고 있고,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뭐냐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공유했어요. 근데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죠. 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항상 고수준에서 더 나아가질 못했어요. 왜? 내가 한 공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령으로 공부한 겁니다. 요령. 저는 요령을 알았던 거예요. 공부하는 요령을. 그러니까 점수 따는 요령을 알았던 거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냐? 가정교사가 가르쳐줬어요. 공부하는 법. 그러니까 저한테 비싼 가정교사를 한번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가정교사는요, 과목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서울대생이었는데 점수 잘 따는 법을 나한테 알려줬어요. 3개월 동안에. 어떤 건 이렇게 공부하고 저런 건,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요령을 터득했고 그 요령에 충실했고, 그때는 그게 공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부하는 요령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한 일주일만 벼락치기를 빡세게 하면 항상 상위권에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성적이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도 썩어도 준치니까, 그러니까 못해도 나는 중간 이상이었으니까, 상위권에 머물렀으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해 있었던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그러고 났더니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별명이 뭐였냐면 해도 안 되는 애였어요. 해도 안 되는 애. 제가 언제 얘기했을게요. 하여튼 공부는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너 참 불가사의하다. 내가 교사 생활을 10몇 년을 했지만 너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는 처음 봤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겠다. 근데 너 IQ에 문제가 있는 거냐? 뭐 근데 뭐 정상이에요. IQ 나쁘지도 않고 뭐 그렇다 해서 뭐 천재 소리 들을 만큼 뭐 수재 소리 들을 만큼도 아니고. 근데 항상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요,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이 친구가 삼수까지 해가지고 명문대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친구가 대기업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느렸지만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죠? 꾸준히 노력한 거죠. 진짜 자기 실력으로 간 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그 요령을 제가 이제 예전에 강남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중에 이제 재수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대치동에 그 유명한 학원가들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배우는가 하고 내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서울대생활 때 배웠던 그 공부하는 요령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요령을. 예. 예. 그 고액가에 뭐 가르치나 했더니 그 강남 일대에 나오는 그 각 학교 그리고 그쪽에서 나는 그 모의고사 그런 시험에 대한 족보가 십몇 년께 이렇게 축적되는 거예요. 통계가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그리고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났으니까 올해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날 것이면 그 사이클이 있는 거야. 사이클이. 그것까지 착착착착 분석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아하, 이 강남 쪽에 있는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때 제가 실감한 거예요. 왜 대치동 하는지 알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제가 장담하지만 그건 절대로 자기 실력이 못 됩니다. 진짜 실력이 못 됩니다. 그거 반짝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점수 따는 거지 교육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강남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에 이미 얘가 서울대학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가 결정이 난대요. 그렇게 얘기해요. 입시 설명회 같은 데 가거나 학원 설명회 가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은 싹수가 노랗더라고요. 전혀 가능성이 없구나.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우리 같은 서민은. 꿈도 못 가요. 그러니까 돈으로 간다는 말이 맞구만. 내가 이제 그 생각이 그때 탁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것도 지금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10여 년 전 일이에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식으로 배운 요령, 점수 따는 요령, 항상 그런 걸로 배우고 그렇게 학습되고 그렇게 인성이 쌓인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당할 재간이 없어요. 걔들은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점수 따는 요령, 그죠? 꼼수, 말하자면. 정당하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 거를, 진짜 10년, 10,000시간, 이렇게 채워가지고 뭘 성취하는 게 아니라, 선 요령,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세상.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 옛날처럼 정말 꾸준히 시간을 채워서 10,000시간 채우고 3년 6년 자기가 정말 열심히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을 쌓아서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대학 가고 또 자기 실력으로 쭉 공부해서 또 취직하고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고 이게 아니에요. 요즘 보면 여러분 취업학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취업학원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
학원들이 엄청나게 대성황을 하고 있어요. 그 대학 교수도요, 4학년 2학기쯤 되면은 학교 나오지 말고 글로 가라고 그래요. 취업률 좀 높이려고. 지금 뭐 대학 평가도 취업률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초등학생부터 대학교까지 다 학원, 우리는 사교육이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자,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죠? 자기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가 돌아가는 하나의 룰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만 시간을 채우는 것을 그 사람들은 싫어해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을 얼마든지 요령으로, 다른 그 꼼수로, 돈으로, 인맥으로, 네?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걸 못하면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만시간의 법칙을 지키는 것은요, 이거는 사회적 윤리와 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직업의 어떤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1만 시간 채우는 그게 아니라,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주장의 그 내용은 이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분야에서 꾸준히 밑바닥에서부터 노력하고 쌓아오고 정당하게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지에 오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지만 월가 그 금융가의 그 세계 금융 위기도, 거기서 이야기시키는 세계 금융 위기도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돈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박 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은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이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뭐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야이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직종이든, 또 내가 어떤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표든, 그 분야에서 우리는 10,000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기가 가진 10,000시간 동안 노력해서 쌓아 올린 그러한 그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들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요령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까지도 10,000시간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참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뭘 하더라도 요령 있게 해야지. 좀 융통성 있게 해. 야야야, 그거 언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냐? 우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런 방식으로는요, 그런 게임의 룰로는요,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키워져 온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양육되어져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대물림이 되고 있어요. 계속. 네. 제가
우리 직원, 우리 산하시설에, 우리 재단 산하시설에 직원 뽑는데, 연수대학교 법대 나온 사람, 나이가 지금, 50이 다 된 사람을 제가 뽑았어요. 그동안 뭐 했냐 했더니 고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고시 공부를. 근데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이제 그랬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게 더 기가 막혀요. 네. 자기는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나쁜 건가요? 네. 그게 아니라 요령이 있다는 거예요, 요령.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고시 패스하는데도 대단한 수재가 아닌 이상은 그것도 이 고액과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거를 해가지고 1차까지는 붙었다 이거죠. 근데 2차 할 돈이 없어가지고 고시 공부하다가 돈을 벌고 그래서 과외비를 마련해가지고 또 뭐 하고 그래서 정말 그래요?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국가고시도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 시간을 채운 사람이 예?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우리 자녀가 맞춰지지 못하고 거기에 또 내가 끼워지지 못해가 뭐 다른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야, 왜 이렇게 우리는 항상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왜 대박이 안 나지? 누가 돈 버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나? 대박의 비결이 있나? 기웃거립니다. 성공의 어떤 비결이 있나? 네? 제가 지금 그 커피 사업을 하면서요, 그 책임감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내가 그 윤리적 소비 운동을 하는 거고, 공정무역 커피를 하는 거고, 또,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래야, 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거기다 압박감이 너무 크니까, 제가 성공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수백 권을 읽어봤어요. 정말. 네. 시중에 베스트셀러를 베스트셀러는 다 읽어봤고요. 네. 근데 그 내린 결론. 네. 책에 나온 내용은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진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만들어진 이야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은 적 있죠, 여러분?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그 빌 게이츠가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인텔사의 대주주였어요. 네. 그 얘기는 어느 책에도 얘기를 안 해. 네. 참 신기하죠? 그게 가장 컸는데. 응? 왜 스티븐 잡스가 그렇게 대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왜 얘기를 안 해요? 네? 진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영웅, 우린 영웅해. 왜냐하면 그 영웅과 나를 동일시해서 그럼 나도 잘하면 나한테도 그런 대박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음 카카오니 어디니 뭐 해가지고 뭐 대박난 뭐 IT 기업 뭐 어쩌고 하는데 쭉 보니까 대기업의 금융가의 큰 손에 아들이고 족하고 뭐 다 그런 맥락이던데요, 뭐.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면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떳떳지 못하니까 성공신화를 만들어가지고 가면 또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속지 말자는 거죠. 진짜 성공 스토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예, 그 분야에서 우뚝 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스스로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하지를 않아요.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해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잘 해내려면 거기에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그게 너무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년이 너무 길다고 한다면 시간을 늘려야죠. 3시간이 10년이라고 한다면 6시간을 늘려야 돼요. 10시간을 늘려야죠. 10시간씩 해보세요. 그럼 3년이면 끝납니다. 3년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사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고용해서, 그럼 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지? 그럼 그 친구 돈 주면서 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네. 내가 그 업무를 모르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장은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회계, 세무, 또 생산, 물류, 예? 관리. 그 분야의 전문가를 앉혀놓으면, 월급주가 앉혀놓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고난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신나면은 누구나 10,000시간 채우게요?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요. 싫어.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네. 우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될 일, 이건 내가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 그게 믿음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000시간 채우느니 나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한 10시간 기도하고 말았으면 좋겠다. 은혜로 어떻게 안 될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우리도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10,000시간을 채워가지고 그 결과물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언제 그러냐 이거죠. 우리 인생 자체도 고수익 고위험을 우린 추구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제대로 사는 걸까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걱정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배워버렸어요, 이제. 특히 그 대중문화가 그런 걸 유도하고 있잖아요, 대중매체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채우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채우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모래시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채워야 돼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10,000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시간을 10,000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시간이라는 것은 숫자로 만자가 아니라 한자로 찰만자.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너뛰면은 항상 그 건너뛴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일식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할 필요가 없다. 주방장 요리사가 될 필요가 없다. 그 큰 일식집에서 경력 잘 쌓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요리사들을 한 4명 탁 두고, 예? 그리고 이제 서빙하는 사람들, 주방에서 잡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월급 주고 자기는 사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2년 동안 했는데 가게가 지금 크게 차렸는데 그냥 가게 문 닫게 생긴 거죠. 월급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하고 뭐 종업원들이 다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집사님이 남편이랑 같이 자기가 일식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직접 가서 사오고 해보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흑자로. 1년 만에. 본인이 주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그분 표현입니다. 이 주방장들이 헤쳐먹었는지. 그리고 그 시장 가서 물건 사고 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삥땅을 쳤는지. 그리고 인건비 거품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가 진작에 주방에 들어갔었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카운터 지키더라도.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종업원을 잘 써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전문가를 고용하면 그 전문가가 되겠지. 여러분 똑같아요. 은행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에 있는 그 투자 전문가들이 맡기면 그 돈을 그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않은 시간의 것들을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고달플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래야 진짜 나의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도 너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채워라. 우리는 자꾸 무언가 이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면 그냥 다 끝나. 이거면 다 해결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부분 다 사기예요. 다 사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혹해요. 왜 혹한 줄 아세요? 바로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 만 시간을 채우고 싶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 그 고난을, 그 수고로움을. 그러니까 자꾸 남한테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절대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때를 채우셨잖아요. 그죠? 때가 참해. 시간을 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지 않은 시간들을 이제 부지런히 채워야 되고, 또 우리가 채워야 할 시간들을 또 열심히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저는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물려주실 수 있겠어요? 예?
뭐 어떤 지위를 물려주실 수 있겠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 어떤 걸 물려준다 하더라도요, 얼마 못 가서 자네들 다 까먹을 겁니다. 예. 남 주든지, 예, 아니면 다 까먹을 겁니다. 예. 스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채운 시간만큼 그 시간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채우는 일,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느 책에서 읽어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대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게으른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대요. 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게으른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게으른 사람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부지런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막 여기 사방에 막 이렇게 막 응? 발발거리고 막 이것저것 일 벌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결국 열심히 내가 채워야 할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겠죠. 저는 요즘 저희 재단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요, 제 본업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예. 막 여러 그 관련 기관들한테 공문을 주고받고 막 그 논리 싸움을 하고 있고, 예. 설득도 하고, 예. 또 법적인 문제도 뭐 이렇게 붙여서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귀찮으면 하고 싶지 않게 돼요. 귀찮아. 저는 제가 이사장이고 시설장들이 있고 또 뭐 상임이사가 있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왔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굳이 그런 부분들을 신경 안 써도 뭐 잘 돌아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식당 하시는 집사님과 똑같아요. 제가 요즘. 예. 아, 이런 데서 재단의 돈이 줄줄 샜구나. 이런 데서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이유에서 직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노사 문제가 생기고, 또 이 관공서하고도 이런 갈등 문제가 이제 생기는구나.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사장님네 하고 한 달에 몇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설 방문하고 이렇게 한번 휘 돌아보고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내가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챙기는 시간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 그럼 책임지는 일은 뭐예요? 그 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사회복지사업법도 공부하고요. 네? 네? 법을 공부해요. 네. 네. 또 시설 운영 뭐 규칙 뭐 서울시에서 내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것도 보고요. 네. 네. 노동관계법도 보고요. 네. 그래서 행정도 배우고, 예.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예.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뭐 이사장 하면서 제가 뭐 한 푼이라도 제가 받는 게 있습니까? 봉사직이잖아요. 우리 재단 이사장은 철저히 봉사직입니다. 좋은 일도 부지런해야 돼요. 좋은 일도 부지런해야 되는데 하물며 내 생업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때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그 시간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년 걸리고요,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년 걸린다고 했어요. 네. 그럼 중간에 하면 5년, 그죠? 좀 독한 마음 먹고 한번 우리가 매달려 봅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 시간들 한번 채워보자고. 그러면 아마 우리도 어느 경지에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우리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요령으로 이렇게 올라선 이런 사람들,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제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어느 그 커피숍 그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나온 그 베스트셀러에, 지금도 베스트셀러도 팔려요. 네? 제가 그 책을 읽고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계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그 업계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책은 엄청나게.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그 사람이 그 책 갖고 먹고 산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그 하워드 쉴츠가 그 엄청난 뭐 스타벅스 제국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유대 자본이 버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커피 비즈니스를 최초로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민족이 커피의 경제적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커피가 중동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악마의 음료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죠? 밥 딜란의 노래 가운데 One More Cup of Coffee 있죠? 노래 유명한 노래 있어요. 그 굉장히 그 뭔가 그 전통적인 멜로디를 쓰는데 거기서 쓰는 그 멜로디가 커피와 술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커피를 실어 나르면서 부르던 그 민요에서 따온 거예요. 밥 딜런 자신도 유대인이고 그 아버지가 유대 상인이잖아요. 무역상이잖아요. 그만큼 커피에 대한 역사가 유대인들이 큽니다. 깊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러니까 커피뿐만 아니에요. 석유니 뭐니 하여튼 돈 된다 금이니 그거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잖아요. 커피도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고, 그리고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을 집중해서 다 몰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가 그래서 성공한 건데. 모르셨죠? 그래서 스타벅스 책 보세요. 스타벅스의 성공의 비밀을 보면 얘기하는데 거대 유대 자본들이 다 밀어준 겁니다. 국제 커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워드 슐츠는 원래 커피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시애틀에 있는 그 스타벅스 그 1호점 그 하워드 슐츠가 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거 원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하워드 슐츠가 그걸 산 거예요. 그 역사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순 요령으로, 예? 숫자 노름으로 점철돼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나도 스타벅스 뭐처럼 나도 뭐 어디 그 국내 뭐 어디 그 누구처럼 성공 신화를 이루겠다고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성공 신화에 우리 속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만시간의 그 법칙,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만시간을 채워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